2021년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실전 테마 민법 13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계약 강론 중 세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 이후에 세 번째 임대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13이 민법상 임대차가 되고 테마 14와 15는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통상 특별법은 교재 마지막에 편성을 하든지 별도로 공부를 하는데 제 책에서는 민법 임대차 뒤에 연속해서 배치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입니다. 즉 민법상 임대차가 일상생활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베이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민법상 임대차를 배워서 왜 주택임대차, 왜 상가건물 임대차가 특별법으로 빠졌어야 됐는지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차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용익이라는 개념입니다. 용익은 사용 수익. 민사상 권리 중에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방법에 대한 총론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유권자가 자기 물건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는 채권 계약으로 남의 물건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물건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으로 하는 경우는 행위청구권이므로 임대인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소유자마저 배제하고 직접 물건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편 용익 대상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는 물건, 즉 동산, 부동산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부동산 중에 주택은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이것은 특별법에서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두 개가 특별법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범위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됩니다. 일단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중에 이런 것들. 밑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용익관계. 용익관계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채권 계약을 통할 수 있고 물건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권 계약에서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핵심이고요. 여기서 일부 물건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져나온 주택,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민법에서 적용됩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뉘고요. 건물은 다시 주택, 상가, 나머지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창고, 공장 등이 되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민법에서 이 물건들 중에 이 주택과 상가는 특별법으로 빠졌죠. 여기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요게 민법을 적용받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돼요. 주택을 계약하면 주택임대차가 적용되고 상가를 계약하면 상가임대차가 적용. 공장을 계약한다 민법이 적용되고 동산에 대한 임대차도 가능하거든요. 동산에 대한 임대차 민법이 적용되고 토지 임대차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주택, 상가가 다른 부분을 공부했을 때 토지는 그게 적용되지 않겠죠. 토지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은 2년의 최단 기간이 있지만 민법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임대차 하한이 없어요. 기간 하한이. 2년 보장, 1년 보장 이런 게 없어요. 창고, 공장도 2년 보장, 1년 보장 이런 게 없어요. 임대기한 하한은 이 특별법에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녹색 부분 민법 임대차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과 상가에 특별히 규정된 걸 빼고 나머지는 다 민법이 적용되니까 그 바탕을 배우는 겁니다. 민법상 임대차를 잘 해놓으셔야 주택, 상가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도 공부가 가능한 겁니다.
자, 물권적 방법으로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쓰는 게.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할 수 있는 거는 다 됩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지역권에 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권법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여기서 아실 거는 남의 물건 쓰는 것은 채권적 방법, 즉 소유자의 행위 배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소유자마저 배제하고 직접 물권자로서 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개를 구분하시고 물권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채권 계약에서 남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만 고집했을 때 주택과 상가 임차인들 보호가 부족하다. 이래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특별법으로 규정한 내용은 그 법에서 확인하고 나머지는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 물권화된 임대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이고 여기는 물권인데 요 두 개는 물권화되었다. 즉 물권처럼 다룬다. 쉽게 생각하시면 물권이라는 건 소유자도 배제하고 직접 지배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임대차지만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른바 대항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물권에 있는 특성을 일부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맛만 보면 민법상 임대차로는 임차인이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택 상가 같은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하고 관계에서만 약속이 지켜지는 거지 바뀐 소유자는 그 약속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채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떼인다든지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투입하고도 해소하지 못한다든지 상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약자 보호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는 일부의 대상물에 적용되거나 특별법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한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 개념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용익이죠.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해대 차임 지급, 목적물 사용, 수익, 차임 지급,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행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에서 공부했죠. 이 차임은 금자가 안 들어가 있죠. 금전이라든지 차임금이라든지. 그래서 차임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쌀을 줘도 되고요. 일정한 다른 대가를 주면 됩니다. 물권에서 배우겠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라고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돈이어야 됩니다. 금자가 있어서. 근데 임대차에서는 금자가 없죠.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냅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된다. 틀리죠. 전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줘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객관식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제한이 없어서 장기 임대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기간 없이 임대차를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되고 기간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해지합니다. 통고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뒤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뒤에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동산 임대차는 5일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자, 이 해지 통고는 편면적 강행 규정. 앞으로 이게 자주 나올 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내가 나가라면 3월 뒤에 나가야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서로 합의를 했더라도 안 됩니다. 요 기간은 지켜져야 됩니다. 나중에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이 부분이 다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의 최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 6월, 1월은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즉 공장, 창고, 토지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묵시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기간 지나는데 그냥 쭉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차임도 그렇고 사용 범위,
계약이 똑같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갱신된 걸로 본다 해서 묵시갱신이고, 당사자 의사하고 관계없이 법이 지금 연장해 주죠. 그래서 법정갱신이라고도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기간은 약정 없는 걸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똑같이 연장은 되는데 기간은 없어. 기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해지 통고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 통고하면 1월.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묵시갱신은 주택상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요 밑줄 친 부분이 다릅니다. 기간 약정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최저 기간이 또 보장되는 거.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1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 가장 중요한 거. 차임 지급. 임대차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한쪽은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거고 한쪽은 차임 지급이에요. 이 두 개 가장 핵심이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존속할 수가 없죠. 임차인은 차임만 지급하면 아주 막강한 보호를 받는데 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나도 보호 안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차인이 2기, 월세로 하면 2달치, 연세로 하면 2년치. 횟수가 아니라 누적액입니다. 월세가 한 달에 50이다. 그러면 2기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인데 30, 30, 30 주면 20씩 못 주는 거죠. 20, 20, 20. 그럼 5달이 되면 100만 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금액이 합해서 2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달이 아닙니다. 5달이 될 수도 있고요. 3달이 될 수도 있고. 누적액이 2기분에 달하면 연속으로 연체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 달 주고 저 다음 달 안 주고 그 다음 달 주고 이렇게 건너뛰든 어쩌든 합쳐서 2기 누적액 이렇게 되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해지 이렇게 하면은 뭐 바로 법적 효과가 나요. 해지는 단독행위, 형성권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 차임 미지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이 갖는 각종 강행법규상 권리들 모두 잃습니다. 하여튼 차임 지급하지 않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물의 사용이 곤란해진 경우 거기만큼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또 각 당사자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이 많거나 적다 그러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차임 증감 청구 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 쪽의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증액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 본 거는 효력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감액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써서 고장내고 이러면 안 돼요. 훼손 이런 거 안 됩니다. 원상회복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무단양도 무단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약해놓고 남을 와서 살게 한다든지 또 자기가 임대를 놓는다든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 계약이라서 그래요. 당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임대인 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임대인은 가장 중요한 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고 또 고쳐주고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면 그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면 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해줄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한 경우 그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비, 유익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필요비는 통상의 용도 보존을 위한 비용입니다. 수도가 고장났다.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주인이 고쳐주면 상관없는데 먼저 임차인이 고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임대차 종료와 무관하게 즉시 청구 가능해요. 수도 고쳤는데 나중에 줄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때그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익비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는 걸 말해요. 이 유익비는 임대차 끝났을 때 따져봐요. 끝났을 때 과연
가치 증가가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 가치 증가가 없었으면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가치 증가가 있었다 그러면 고릅니다. 가치 증가 분 또는 지출 비용 둘 중에 임대인이 골라요. 싼 걸 고르겠죠. 임대인이 고릅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임차인이 고른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임차인이 고르면 무조건 많은 걸 고르겠죠. 돈을 팍팍 쓰겠죠. 임대인이 고르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투입된 비용과 가액이 올라간 것 중에 적은 걸 고릅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익이 되고 임차인의 손해가 아닌 것. 그 선을 고르려면 임대인이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임차인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권에서 유치권을 배우겠습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투입한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유익비는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 지급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치권 성립도 유보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원이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 유치권도 당연히 상실되겠죠. 근데 이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포기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상 회복 조항을 비용상환권 포기로 해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력되어 있는 계약서에 많이들 계약하시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들어가 있어요, 다. 그걸 판례는 필요비, 유익비 포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포기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도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내가 가치를 올렸다고 해서 임대차 종료한 다음에 유치권 행사할래요, 돈 가져오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 특약 그 부분이 갖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좀 중요해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임대 목적물에 뭘 달았다는 거죠.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했을 때 임대인한테 사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사세요. 자, 동의로 부속한 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똑같습니다. 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이건 강행 규정이라서 이것도 임대차 계약하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합니다. 이거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나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내가 합의했더라도 내가 깰 수 있는 거.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중에 번복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근데 강행 규정이지만 이마저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을 하는 경우는 배제돼요. 그러니까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되면 모든 권리가 사라져요. 강행 규정이고 뭐고 그 보호했던 모든 보호막이 싹 없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자,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 또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예, 또 등장했죠. 형성권. 민법을 세련되게 공부하는 중요한 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재 50페이지로 빨리 가보세요.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선택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포기권, 매수 청구권 나오죠. 예, 이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 종류에 있는 거를 다 보면 민법을 다 아는 겁니다. 다시 142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이게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인한테 이걸 사주세요 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냥 사주세요 하는 순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권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청약 승낙으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매수돼 있죠. 매수라는 매매계약이 청약 승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사 이러면 끝. 계약 체결. 그게 형성권입니다.
143페이지에 또 형성권 하나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토지 임차인인 경우,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그 토지 위에 뭔가 했겠죠. 나무를 심거나 뭐 건물을 올렸거나. 그래서 지상물이 되는 거고.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이 되겠죠. 건물에 부속한 거고. 다 부속한 건 똑같은데 건물에 붙이느냐 땅에 올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도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뭐뭐 매수 청구권이니까 얘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사세요 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동의 따위 필요 없는 겁니다. 역시 강행 규정이고 지상권에 있는 조항을 갖다 쓰는 겁니다. 남의 땅을 쓸 때 토지 임대차로 쓸 수도 있고 물권상 지상권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있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지상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은 임대차 끊는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그때 임차인은 일단 계약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해요.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이건 청약이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승낙하면은 갱신되니까 문제 없고, 근데 거절했을 때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니까 행사하는 순간 지상물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형성권이니까.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상물이 현존할 때 임차인이 행사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틀렸죠. 형성권이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규정 자체가 거절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강행 규정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1년 더 땅 사용하세요. 이런 배려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있게 해주면 이 지상물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차임 지연으로 인한 해지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해지당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아무 문제 없이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됐다는 것은 상황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거절당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계약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남아있을 때 임차인은 먼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서 거절당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 즉시 해지 사유.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 쪽에서는 임차인이 무단양도 무단전대하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이러면 해지돼요. 용법에 맞지 않게 목적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창고를 빌려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임차인이 파산하면 더 이상 차임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임지연 아까 보셨죠? 2기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목적들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다음에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때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객관식으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하나하나 보세요. 이 경우에 임대차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임차인 쪽에 둘 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이 문제를 그냥 그때그때 풀면 그냥 익숙해집니다. 저도 애워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문제를 틀려본 적도 없고 지금 다시 봐도 애워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문제 나와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전대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대차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겠죠. 근데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는 임대관계고 이 둘 사이는 전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라고도 하고 이 둘 관계에서는 전대인, 전차인이 되죠. 중간에서 두 호칭을 겸하니까 이 용어를 쓰든 저 용어를 쓰든 이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허락 받지 않고 전대를 하면 해지 사유죠. 그럼 불법 전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합법 전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합법 전대는 어떻게 되냐면 허락받고 전대를 하면 이 세 명의 관계는 유지가 돼요. 이게 합법 전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의 팁이 뭐냐면 이 전대 관계는 임대 관계에 구속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 관계가 없어지면 전대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합법적 전대 관계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의 지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지급 요구에 대항할 수 없다. 임대인이 월세 주세요 했더니 전대인한테 줬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물 보관 의무든 전대 관계에서의 전대인의 의무를 임대인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목적물 제대로 안 쓰고 훼손하면 직접 책임지는 거예요. 또한 임대 관계와 전대 관계가 동시에 종료한 경우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받아내도 되죠. 자, 임차인이자 전대인의 지위는 원래 임대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임대인과 사이에. 그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차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전차인을 들여서 발생한 거니까 자기가 훼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전대차는 임대차 범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합의하여 종료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대차 계약해놓고 갑자기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임대차를 종료시켰다. 우리 임대차 종료됐으니까 너도 나가. 이거는 가혹하잖아요. 일단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됩니다. 임차인이 나 나갈래 또는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우리 임대차 더 하지 맙시다 하는 경우 이때는 전차인은 그대로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전대차는 자동으로 다 종료됩니다. 해지 통고,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 해지 통고가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기간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 해지 통고하면 1개월 뒤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걸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전차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 그럼 전차인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잖아요. 전차인도 준비할 기회를 줘야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해지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알려줘야만 그 기간 뒤에 해지되는 걸 가지고 너도 나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지를 받은 경우 부동산은 5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전대차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한 거 말고 이 통지한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줬을 때 그때부터 6월이 되는 거예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일시사용은 뭐냐면 달방 계약한다 했죠.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거. 이것도 임대차거든요. 엄연히. 그런데 이 민법 규정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하기는 되게 이상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차임 증감. 한 달 지났는데 한 달 안에 차임 증감 청구를 할 게 있겠습니까? 주로 1년 단위로 물가나 뭐 세금 부담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차임지체 뭐 달방하는데 뭐 차임지체 이익이 이런 걸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 중에 이런 거는 단기 그러니까 일시 사용의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말자라고 규정돼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 그래야 되겠죠. 해지 통보에 의한 전차인에 대한 통지. 뭐 짧게 이용하는데 뭐 6개월씩 뭐 이렇게 하는 걸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차임 지체에 의한 해지. 뭐 장기 계약이 아니니까 2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기로 끝날 수도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안 맞죠? 그냥 안 맞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안 맞아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달방을 생각하세요. 한 달 여관방 있다 가는데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느낌으로 문제에 나오면 한 번씩 푸시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146쪽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금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번 보고 돌아오시면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둔 겁니다. 많은 거 설명드리지 않고 일단 지금 형성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형성권을 보고 있는데 용익 권리상에 있는 형성권을 모아본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현존 상태로 계약 종료하면 갱신 청구권을 일단 행사한 다음에 거부당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죠. 우리 토지 임차인을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나옵니다. 일단 우리 배운 거는 오늘 배운 건 토지 임차인의 경우 이렇게 된다. 뭐 차임 미지급 등으로 해제됐을 땐 당연히 못하죠.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권은 거부라는 게 없어요. 동의 따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형성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도 아까 봤죠. 건물 임차인의 경우 동의를 얻은 부속물 또는 임대 내에서 매수한 부속물. 요거에 대해서는 사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세요 하는 순간 매매계약 체결됩니다.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을 못하게 되는 비율만큼 월세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사정 변동이 나쁘니까 줄여주세요. 이럴 때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감액된 차임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은 협의가 안 되면 감정을 하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일단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효과가 나요. 그게 형성권입니다.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료 전세금 증감 청구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냥 봐두시면 됩니다. 형성권이라는 게 민법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그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지금은 하나씩 일단 모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148페이지, 149페이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앞부분을 정리해 보세요. 특별법 공부 전에 예습이 되기도 하고 임대차 전체의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